선생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42해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선고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의 서막은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한 진료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99.9% 정확하며 그는 평생 단 한 마리의 정자도 만들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자신의 삶을 채워 온 사랑스러운 두 아이와 지금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셋째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병원을 나온 그는 자신의 벤츠 S클래스 운전석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차가운 결심이 싹 텄습니다. 그는 이 거짓된 행복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탐정사무소 유지훈 시큐리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배신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가면을 쓴 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탐정 유지훈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담긴 전자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내 한예리의 일주일간의 동선은 대부분 평범한 주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산부인과에 들르는 일상.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그의 심장을 멎게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예리는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 라 뷰에서 한 남자를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남자의 신원까지 완벽하게 파악해 첨부했습니다. 36살의 변호사 박준서. 정우는 아내가 언젠가 취업 상담을 해주는 아는 후배라며 무심하게 흘렸던 그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은 단순한 상담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이 깊게 포옹하는 장면, 박준서의 손이 임신 8개월인 예리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억 원짜리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셋째 아이의 아버지가 저 자일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박준서는 거대한 배신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서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기도 전 탐정의 다급한 전화가 정우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역삼동의 눈에 띄지 않는 사무용 건물 7층에 위치한 탐정사무소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유지훈 탐정은 말없이 낡은 하드디스크에서 복원한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5년 전 정구가 살던 서초동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흑백으로 펼쳐졌습니다. 첫째 정민이를 임신해 배가 남산만 한 예리가 조수석에서 힘겹게 내렸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걸어 나온 남자는 낯선 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매일 아침 자신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밤늦도록 함께 서류를 검토하며 자신의 가장 큰 신뢰를 받던 후배 이진우 변호사였습니다. 탐정은 말없이 다른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7년 전 예리가 다른 로펌에서 일할 당시의 회식 사진. 시끄러운 술자리 속에서 예리와 갓 입사한 신입 변호사 이진우가 테이블 아래로 몰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박준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 단서였을 뿐
진짜 배신자는 1825일 동안 자신의 등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이진우를 자신의 로펌, 광인으로 직접 영입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5년 전 어느 주말 아침, 예리는 커피를 내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 정말 능력 있고 성실한 후배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 같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정우는 아내의 안목을 믿었고 이진우의 성실한 모습에 만족하여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은 예리의 전 직장 동료였던 최소영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예리 언니가 이진우 변호사를 김 변호사님 회사로 일부러 보낸 거예요. 자기 아이들의 아버지를 바로 옆에 두고 감시하고 통제하려고요. 진우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혹시라도 진실을 폭로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예리는 단순한 불륜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편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연인을 감시하기 위해 거대한 판을 짠 소름 끼치는 설계자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적인 삶 전체가 사실은 예리가 만든 정교한 감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주연 배우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40층에 위치한 최고급 바 클라우드9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평소와 달리 이진우를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명암을 드리웠습니다. 이진우는 최고급 싱글 몰트 위스키가 담긴 잔을 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파트너님, 갑자기 이런 좋은 곳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길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얼음이 녹아내리는 자신의 잔을 응시했습니다.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마침내 전구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진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진우의 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 아이들, 정민이와 지유. 웃는 모습이 너랑 참 많이 닮았더구나. 순간 이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위스키 잔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파트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의 변명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정우는 품에서 탐정의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흑백의 CCTV, 캡처 사진과 빛바랜 회식 사진들이 이진우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진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자백했고 예리가 어떻게 자신을 올가매고 이 지옥 같은 연극을 시작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에 남은 술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배신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가 남았습니다. 괴물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의 벤츠는 마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연구차처럼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도록을 해제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예리가 소파에서 일어나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표정은 완벽한 아내의 그것이었습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녀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이진우의 울음 섞인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예리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우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파괴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아이도 못 갖는 불쌍한 남자잖아.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완벽한 가정을 내가 손수 만들어줬는데. 정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그녀의 모습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박준서 아이냐? 예리는 마치 지겹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을 잘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법적으로 그 애들은 전부 당신 자식이야. 당신은 평생 내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아야 해. 그 순간 정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동자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텅 빈 심연과 같은 냉혹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괴물을 상대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우는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공간을 뒤로하고 그는 삼성동의 한적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신감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자산, 15년간 법조계에서 쌓아 올린 철옹성과 같은 인맥, 그리고 날카롭게 벼려진 법률 지식을 총동원한 냉혹한 복수의 설계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대한민국 가사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전설적인 인물 박성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임료는 5억 원을 선지급하겠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저들의 인생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겁니다.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새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첫째, 아내 한예리를 상대로 친생 부인의 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둘째, 이진우를 상대로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시에 그가 속한 로펌 광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그의 파렴치한 비윤리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박준서의 아내에게 남편과 예리의 불륜 증거가 담긴 파일을 익명으로 보내 새로운 전쟁의 불씨를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복수의 톱니바퀴가 굉금을 내며 돌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이 지옥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24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는 로펌 대표에게 불려가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의 책상은 폐기물처럼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그의 변호사 자격 정지를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을 공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준서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우편물을 받고 실신했습니다. 깨어난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 박준서와 상간녀 한예리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리는 하루아침에 세 개의 소송에 동시에 휘말린 피고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구가 흘린 정보는 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들의 추악한 스캔들, 아내와 후배의 5년간의 기망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예리는 순식간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불륜녀로 전락했습니다. 그녀는 빗발치는 소송 서류와 경멸의 시선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 전구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줘. 아이들이 무슨 죄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우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는 기계음 같았습니다. 네가 그 아이들을 방패 삼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을 때 그때 생각했어야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예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남자는
사랑에 눈먼 어리석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상대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바로 눈앞에서 굉금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 가정법원 302 호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석에 나란히 앉은 예리와 이진우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전구 측의 박성준 변호사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지휘하듯 무정자증 진단서부터 탐정의 보고서, 이진우가 5년간 예리에게 몰래 송금한 월 200만 원의 양육비 내역까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이진우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전구에게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예리는 최후의 발악처럼 자신은 피해자이며 전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항변했지만 싸늘한 법정의 공기 속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법원은 정민과 지우가 전구의 친생자가 아님을 명백히 확인했으며 피고 한예리에게는 위자료 3억 원, 그리고 공동 불법 행위자인 이진우에게는 1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억 원이라니. 예리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르는 순간 정우의 휴대폰으로 탐정의 마지막 보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박준서는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예리를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추가로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리는 사랑, 명예, 그리고 그녀가 목숨처럼 여겼던 돈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속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리는 감당할 수 없는 위자료와 소송 비용으로 결국 파산을 신청했고 갓 태어난 셋째를 포함한 세 아이를 홀로 키우며 강북의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미모는 고된 삶에 쓰러져 갔고 그녀의 거짓말을 아는 세상은 그녀에게 차가웠습니다. 이진우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 제명되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법조계를 떠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지방 소도시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박준서 역시 이혼의 여파와 업계에 퍼진 불륜 스캔들로 재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뿌린 배신의 씨앗은 결국 각자의 파멸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 정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줬던 대형 로펌을 떠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소송 전문 법무법인을 차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거짓된 가족 사진이 사라진 텅 빈 거실에서 홀로 향기로운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민이가 아빠 보고 싶대.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면 안 될까? 정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그는 비로소 무거운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거짓된 행복의 뜨거움보다 진실된 고독의 평온함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길고 처절했던 복수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건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꼭 1년이 되는 어느 가을날 아침, 정우는 여전히 새벽 6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한강의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마포의 소박한 오피스텔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거짓된 행복을 연기하던 가족 사진 대신 그가 주말마다 등산을 하며 직접 찍은 장엄한 산의 풍경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확인한 휴대폰에는 거액의 수임료가 걸린 기업 인수합병 사건이 아닌 억울하게 해고당한 노동자의 간절한 상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을 떠나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작은 법무법인 진실을 세웠고, 돈보다 정의를 좇는 삶에서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진실 위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동안 거짓의 성을 쌓았던 이들의 삶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예리는 파산 후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SNS에는 여전히 자신을 무정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여인으로 포장하는 글들이 가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연극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변호사 자격을 잃은 후 법무사 사무실을 열었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이들의 외면 속에서 결국 문을 닫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준서 역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법조계에서 하나의 경고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기만하고 타인의 신뢰를 저버린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회자되었고, 전구가 세운 법무법인 진실은 그의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정우는 새로 사귄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북한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땀 흘려 정상에 오른 이들의 얼굴에는 건강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자신이 떠나온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는 사실 가장 무거운 족쇄였던 거짓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을 찾아 떠나는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진실된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바로 서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낼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임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거짓된 사랑의 열기보다 진실된 고독의 평온함이, 그리고 화려한 거짓의 성보다 소박한 진실의 토대가 훨씬 더 단단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눈부시게 빛나지만 속이 텅 빈 거짓된 행복과, 때로는 외롭고 고되지만 단단한 진실의 땅 위에 서는 것 중 무엇이 진정한 삶인가를 말입니다. 그는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 가장 불행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비로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의 삶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가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모든 가면은 벗겨지고 오직 진실만이 남아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우의 입장이었다면 그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거나 들으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진실되고 평온한